노인 인권 실천 연대는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권 실천 연대라는 것은 이 노인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현재 한 500명 정도의 회원과 35명 정도의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전용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의 노인의 인권에 대한 실태와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초에 이제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혹시 그런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되는 어떤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이 효 사상과 더불어서 문화적 계승의 어떤 의미로서 노인을 공경한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된 것은 1997년입니다. 1997년도에 제정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됩니다. 북한과 동시 가입이 되는데 91년도 이후에 유엔의 여러 가지 국제법과 관련된 권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노동권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민주화 절차,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됐던 게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소수자의 인권, 여성 평등,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 인권은 아동과 노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아동이 되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과 노인에 관한 인권은 우리 모두에 관한 인권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을 함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들에게 가입과 동시에 각 국가의 인권에 관한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일종의 이 국제법적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97년도에 노인의 날을 제정을 하고, 그와 더불어 여성 학대 방지와 아동 학대 방지, 기타 등등이 다 그 시기에 동시에 다 법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노인의 날이 제정되며 노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도에 선포가 되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도에 제10호 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적 어떤 경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들은 대체적으로 사상과 이념에 관한 문제보다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을 하면 개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체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국가가 있고 국민을 국민을 명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보통 국가는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물론 한 국민으로서 태어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왔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사람은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개인이 그 시대에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인격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한테 부여한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획득하는 권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개인이고 그러면 누가 그 인권을 보장해야 되느냐 할 때는 개인 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을 하겠죠. 그러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개인 간에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어야만이 인권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상적 이념적으로 볼 땐 개인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구체적인 현실적 노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권리 즉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제정해야 될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인 인권은 그러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의 한 분야일 뿐이지 별도로 달리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노인이 될 것이고 아동이 되었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노인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인이 된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인권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노인과 관련해서는 노인들의 생활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2004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려요양보험법, 그리고 치매관리법 이러한 것들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이러한 법령들을 다 설명을 하려면 이 강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으로 해서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 많이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겠죠. 우리 제 5대 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각종 요양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그래서 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장기요양 급여로 충당을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 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치매 이제 관리법을 현 정부가 치매 관리법을 제정을 하고 치매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매 예방 및 환자들의 진료 요양 그리고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활동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법들은 이제 노인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노인의 노후 생활들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법률,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여러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등등이 간접적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여러 시설과 장비들을 지원하는 법령들이 우리나라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환경, 노후 생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법률들은 좀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법률들일 겁니다. 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아주 법령이 좀 내용이 긴데요. 그런데 매우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하려면 이 취업 연령을 정년 제한을 한다는 그런 법령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위 이제 이 연령으로 고용을 차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소원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60세가 넘으면 이제 정년 퇴임을 해야 되죠.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기본권을 보장을 하는 이 국가 방침에서 연령으로 6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일 그만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60세 되면 정년해서 집에 가서 이제 일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현재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그 경제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사회 활동으로 해서는 우리가 고용이 지속돼야 될 어떤 그런 사유들이 점점 이 고령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2019년도에 이미 이제 전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벌써 14%가 넘어서 15%. 2025년도가 되면은 이제 4년 남았는데요. 20%가 넘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고령 인구인데 65세 이상인데요. 우리나라 2030년 이전에
30%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고령화의 정도는 예측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 폭이 작은 반면에 고령 인구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1, 2년 정도 이 고령화의 정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고령 인구의 증가했을 때 이 노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그다지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오래 사는 인구층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다 자영업을 하는 자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후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없어도 스스로 다 가족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취업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령층들의 증가, 퇴직자들의 증가와 더불어서 노후 준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이 우리나라에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법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바로 그만큼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국가적으로 좀 취약한, 정책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법은 그 아랫부분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 산업 활동들, 경제 활동들을 고령 친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보면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들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는데 과연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사실 이 연령을 차별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14%, 15%가 넘어서 20%를 치닫고 있는 이 고령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한국에서의 이 산업 활동들에서 고령 친화적인 어떤 요소들이 만약 배제된다면 과연 산업의 지속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 사회를 거치고 있는 여러 이제 선진 산업 국가들을 볼 때 벌써 이 고령 친화적인 사업의 육성으로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른 각국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북구 유럽에서는 이미 고령 친화 산업을 증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경제적 블루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령 친화적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IT 기술의 발달, 통신 기술의 발달, 그리고 먹거리나 여러 가지의 어떤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산업 활동들이 이게 고령 친화적인 요소들과 밀접히 관련되어졌을 때 이 고령층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활동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이 고령사회 기본법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기본계획들을 제시를 하고 각 부처에서 협력해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1차에서는 선언적 의미로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천명을 했고요. 제2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의 노후 생활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게 대상층을 넓혀가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더불어서 함께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고령 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며 좀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 사회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좀 이 고령 현대적 의미의 좀 더 선진적 이 고령 사회 대비를 하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계획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새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사실 아직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이 정책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이 동기를 부여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이 인권의 실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화면 사진에도 보셨듯이 한 노부부가 노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인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뭔지 약간 좀 쓸쓸한 그런 모습을 느끼는데요. 한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이 인권 실태에 대해서 한번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부분은 이 건강에 관한 것 그리고 케어, 돌봄에 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통계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노인성 질환 발병률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됐을 때 노인성 질환을 앓지 않는 분들이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노인이 되면 한두 가지의 질환을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체크 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건강이 노인성 질환들이 악화가 되면은 결국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좀 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싶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을 뭔지 거부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외로울까봐 또는 아플까봐입니다. 만약 아프지 않거나 외롭지 않다면 나이가 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노인이 되어서도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더 지장이 없고 항상 즐겁고 활기차게 살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드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 돌봄 분야에서의 정부의 적절한, 국가의 제대로 된 조치들이 마련이 되어졌을 때 노인의 인권 신장은 아주 그 기본 바탕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분야는 의식주 분야입니다. 이 옷을 판매하는 의류 판매점에 가보면, 특히 백화점이나 가보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옷을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옷들을 구매하고자 하고 좀 더 멋있게 보이고자 하죠. 그러나 노인이 되면 대부분 한 가지 옷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상복도 하고 집에서 잠옷까지도 합니다. 그게 게을러져서라기보다는 필요가 없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옷 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만 점점 옷을 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의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옷이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연령 차별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의생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점을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좀 전향적으로 노인들의 의생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생활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돼요. 의사들의 권고 사항으로 보면 노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소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고기가 가장 비싸죠. 그 젊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먹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소고기를 섭취하면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나 여러 임상적인 어떤 발표들을 봤을 때
역시 의생활 못지않게 식생활에 대해서도 노인들의 식생활 실태는 매우 저렴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이 집을 줄이고 이렇게 이 주거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역시 이제 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점 줄이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이 노인 주택이라든지 노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소득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새로운 전문 분야인데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본소득의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70대 이상의 이 고령층들은 노후 소득에 대한 대책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서부터 이제 가입을 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현재 최초 수령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30년 이상 가입자의 정상적인 최초 이제 수령자가 2년 전서부터 배출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70대는 국민연금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작고 그 대상 급여를 받는 대상도 매우 적습니다. 사실 60대 연령층의 이 가입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20년 동안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이 소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이 돼서 기초연금을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매우 낮고 실제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어떤 소득을 유지하는 데 정도의 비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노인 빈곤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꼭 끝에서 1등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급속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은 아무런 노후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노인 빈곤은 심각한 문제고 이 노인 빈곤은 전체적으로 노후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 뿐더러 이 노인 자살률을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오명을 찍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과 보듯이 빈곤의 늪에 빠진 노인,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층을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전국민 연금이 실현되는 한 20년간의 동안에는 이 노인 빈곤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노인 빈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미 우리나라가 작년에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선진국으로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일본보다 저희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1인당 GDP가 높은 반면에 그와 상반되게도 노인들의 빈곤율은 전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그런 이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 국민이 가져야 될 관심이라고 봅니다. 이 소득을 증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고용이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노인 빈곤을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령 정년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60세가 아니라 이미 50대 중반에 다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런 문제들, 소위 연령으로 고용을 차별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일을 중단한 고령자들에 대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소위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소득 보장에 관련된 아주 핵심적 사항이다. 지금 저희가 이런 설문지 조사를 해봐도 나오지만 60대, 70대들의 가장 큰 그 바람, 욕구는 바로 경제 활동입니다. 왜? 소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뭐 기초연금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벌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용 기회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 산업 인력 구조를 볼 때는 50대 후반서부터는 소위 고용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우리의 이 산업 인력 구조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돼야 될 그런 시기다. 앞으로 고령 친화 사회, 고령 친화적인 산업 활동,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연령이 됐거나 경제적으로 꼭 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노후 생활에 준비가 된 대상들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 참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죠. 이 지역사회의 통합으로 해서 이 노년기의 지혜와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들을 지역 공동체와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본인들의 재능을 지역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각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이 사회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공 영역에서 또는 이제 사회 영역에서 그런 노인들의 봉사 활동들을 봉사에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런 민간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여, 재능 나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각 세대 젊은 연령층과 또는 이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존엄 안전 분야입니다.
결국 인간의 최종적 목표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본인의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이 존엄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디그니티죠. 영어. 이 존엄을 인간이 존엄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회가 어떻게 이 노년기를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 노년층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그 공헌의 그들의 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헌도를 우리가 존중을 했을 때 노년기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많은 이 사회적 그 의식의 어떤 변화와 우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실은 쉽게 얻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상호 간의 노력과 개인과 국가의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 존엄성들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 노인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강의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노인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각 개인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이 되어서도 노년기를 맞이해서도 그의 생활의 어떤 지속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여기 제가 좀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있어야 된다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평생을 해왔다. 그러면 그 일을 노년기에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살던 주거 공간에서 나이가 들어서 아파도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나의 존엄성이 지켜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그렇게 매우 철학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는 것인데 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익숙한 것이 계속 내 곁에 있다는 것이죠. 나와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 속에서.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나이가 들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때 그 노인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령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인이 익숙한 곳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요양시설을 자꾸 늘려서 요양시설로 생활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령 친화적인 사회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고령 친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정책은 노인들의 가장 큰 바람, 이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령으로 고용이 차별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고용 정책이 이 다른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청년 고용과 이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령 친화적인 고령자들의 고용과 청년 고용의 분야와 산업 활동들을 잘 구분을 해서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와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들을 잘 분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고용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서도 일하는 노인으로서 계속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그리고 건강, 기타 등등의 모든 사회 문제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점점 더 다가오는 현실입니다만, 의료와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노년기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은 노화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다. 현재 이제 게놈 지도를 파악을 해서 이 각종 세포의 노화를 아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의학 기술들이 도입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이 노년기에 대한 인식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의 이런 발전, 의학기술의 새로운 의학기술의 도입 등은 앞으로 노년기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노인 인권의 신장에도 커다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어떤 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각종 사회 참여 활동들에 있어서 노년층들을 연령으로 차별한다는 것이 전혀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그러한 사회가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어떤 사고들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노인 인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들의 노년기 인권에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와 제도들을 정책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노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들어주시고 단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노인 인권은 우리 모두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인성 뇌혈관 질환과 척추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신경외과 전문의 이성락입니다. 먼저 노인성 뇌질환의 가장 많은 뇌경색증과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증은 뇌혈관 변성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통틀어 뇌경색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뇌의 혈압이라든지 다른 뇌혈관 기형에 의해서 출혈이 생기는 걸 뇌출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재에서는 뇌경색 질환이 뇌출혈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혈압, 두 번째는 당뇨,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 네 번째는 과체중이나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당뇨를 조절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고지혈증 이것이 현대의 뇌경색증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지혈증의 그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총 콜레스테롤보다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높게 되면은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중성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뱃살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밀도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130 이하,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10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우리가 더 낮추느냐에 따라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고밀도는 사실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식이로서 또는 운동으로서 다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는 남자는 보통 한 40 이상이 좋고요. 여자는 한 50 이상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보통 140이나 150 이하가 정상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방식이라든지 또는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 이런 것을 많이 드실 때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전날 식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 중에서 자기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탄수화물이 높게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뇌경색증의 또 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중성지방이 이제 심장 질환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밥, 쌀, 떡, 국수, 라면, 흰 종류 색깔 이런 색깔들이 밀가루 음식 이런 것이 탄수화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요즘에는 좀 잡곡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빵, 떡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많게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콜레스테롤로 변화돼서 우리 몸에 또는 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당뇨 질환인데 당뇨는 보통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5, 120 이하 같으면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120에서 130 요 사이는 아주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시 측정을 하셔가지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보다 통계학적으로 한 10배 더 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당뇨를 조절하셔야 뇌졸중, 즉 뇌경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10년 전만 해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혈압 조절을 워낙 국가의 그 책임으로 해서 우리가 만성 질환을 해서 잘 조절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뇌출혈이 혈압 때문에 생기는 뇌출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 오는 환자 보고 밥은 굶더라도 혈압약은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약은 요즘 워낙 약이 좋기 때문에 약만 드시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혈압약을 한번 먹어야 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거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드시고 몸에 아무런 우리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드셔서 출혈이 오면은 마비가 온다든지 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라든지 자기 일생생활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압약을 드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것이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뭐 나이에 따라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뇌동맥벽에 혈관이 약해져 가지고 꽈리처럼 부풀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터져서 굉장히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 뇌동맥류 파열인데, 요즘에는 뇌동맥류 파열은 파열되기 전에도 지금 진단되는 추세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적에 꼭 MRI뿐만 아니라 뇌의 MRA, 그렇게 혈관 촬영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동맥 꽈리가 뇌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씩은 체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 40세 이상이면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일본 같은 그 일본의 도호쿠 대학에 있는 뇌신경과는 진료를 보려면은 반드시 뇌 MRI가 MRA를 찍고 나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터지지 않는 뇌동맥류 질환 수술을 또는 그 케이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은 요즘에는 수술 안 하고 코일링 요법으로 수술 없이 그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40세 이상인 경우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뇌동맥 기형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상당히 드물지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동맥의 기형, 모야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형적인 질환이 있는데 여기서도 뇌출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압 조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에 우리가 혈관을 막힌다고 하면 다 뇌졸중이고 마비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고성으로 일과성 뇌혈성 발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막혔다가 대개 24시간 내에 이제 막히는 것이 다시 재관류가 되면서 증상이 좀 사라지는데, 환자는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습니다. 의식을 잠시 소실한다든지, 팔다리 힘이 잠시 없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앞에 눈앞이 캄캄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꼭 촬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일과성 뇌혈로 진단이 되면 바로 혈전용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요즘 약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약을 복용하셔서 뇌경색 오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혈전이 생기는 부위는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목 부위입니다. 목에 우리 경동맥이라 그러죠. 경동맥 초음파도 요즘 많이 하십니다만은 경동맥이 두 가지 뇌경동맥과 외경동맥이 갈리는 그 부위에서 대개는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찌꺼기죠. 거기서 뇌로 찌꺼기가 날아가면서 막히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부, 우리가 하지 정맥류가 오래된다든지 또는 하지에 어떤 정맥 질환이 있어서 하지의 정맥이 오래되면은 그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이제 뇌로 올라가서 막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 중에서는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을 때 혈전이 잘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뇌로 올라와서 혈관을 막으면은 결국은 마비가 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혈압하고 당뇨 조절, 그다음에 지금은 콜레스테롤 관리가 1번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정도,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운동이 기본입니다. 그것은 하셔야 되고, 열로 하실수록 새벽 운동과 아주 늦은 시간에 추운 시간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내려갈 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염식, 저지방식, 뭐 이런 체중 조절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렸지,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것이 곧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길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길은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보통 밥이랑 뭐 이렇게 뭐 이 쌀 이런 밥 이런 쪽에 먼저 식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반찬 뭐 야채라든지 소위 말하면 샐러드 이런 걸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뭐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특히 목주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목주위나 두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번은 요즘에는 동맥경화 검사 또는 경동맥 초음파, MRI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검사를 하셔서 내가 뇌졸중에 우려가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술을 과연 그러면은 뭐 애주가들도 많지 싶은데 우리 뱃살에서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드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량의 알코올은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반주로 한 잔씩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됩니다. 그렇지만도 알코올은 우리가 별명이 있습니다. empty 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있는데 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1g당 7kcal 이렇게 해서 영양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산화돼 가지고 이 칼로리 소모를 방해해서 영양소의 대사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만 올라가고 오히려 몸은 더 망가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소주 한 잔은 대개 한 90kcal, 한 병은 한 600kcal 됩니다. 즉 말하면 라면으로 따지면 라면 한 그릇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을 적게 먹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술자리 약속을 일단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 꼭 술 드시기 전에 식사를 하셔라. 어떤 식사를 하냐? 고단백 저열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순두부찌개라든지 뭐 청국장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다음에 과음하시고 나면은 포도당이 부족하면서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옛날 이야기하듯이 소량의 꿀물 이런 것들이 도움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머리 아프다고 우리가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드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술을 드시고 분해하는 동안에 타이레놀은 약이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머리 아프다고 뭐 그런 두통약을 함부로 드시면은 위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술자리 전에 물을 한 두세 컵씩 좀 마시라. 이런 것도 굉장히 몸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안주는 뭐가 좋으냐?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술도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까지 넣으면은 플러스 2가 돼서 몸은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지방간이 더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술 안주는 해산물 종류가 좋아요. 왜냐하면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야채나 과일, 토마토, 당근, 오이 이런 것들이 안주로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물을 그러면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경색 예방에 있어서 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몸은 80에서 90%가 우리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은 대사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물은 아낌없이 드셔라. 하루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한 8잔, 평균 8잔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걸 드셔줘야 노폐물도 제거되고 혈관 안에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물을 안 적게 드시는 분은 혈관이 결국은 뻑뻑해지겠죠. 그러면 혈전이 잘 형성이 되면서 뇌경색이 잘 옵니다. 그래서 물 하루 6잔 마셔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보통 평균 해보면 4컵을 마신답니다. 850cc 정도 마시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그런데 그거에 한 2배를 마셔야 효과가 있는 물 마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아침에 공복에 물 한 잔 드시고 이런 건 좋은 방법입니다. 팁으로 우리가 저밀도는 우리가 약을 드신다든지 또는 그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식을 조심하면 되는데 고밀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나오느냐를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견과류에서 많습니다.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돼서 뱃살에 주범이 되지만 적절하게 먹는다면 우리가 고밀도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견과도 나오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권유할 만한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위한 주스를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또는 뭐 점심 때도 좋지만 토마토 1개,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 1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파 반쪽, 요거 3가지를 넣고 살짝 갈아서 한 잔씩 드시면 고밀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요거는 그 연구했는 선생님이 식품영양학과 선생님하고 이런 주스를 개발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꼭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부들의 비만이 문제인데 우리가 왜 비만을 다룬다 하면 비만한 환자들이 뇌경색이나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들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대개 뱃살이 안 빠져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뱃살이 유지되고 애를 먹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모유 수유가 보통 하루에 한 500kcal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하고 미역국을 먹으면 한 300에서 400kcal 되는데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이 대개 5번 내지 6번 식사를 하신다면 대개 한 2000kcal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모유 수유하는데 적절한 양이 500kcal거든요. 근데 그걸 빼더라도 한 1000kcal가 남습니다. 주부들이, 산모들이.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전부 뱃살로 갑니다. 원래 배에 충족되어 있던 임신하면서 충족되어 있는 그런 뱃살들이 이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 밥하고 미역국을 드시면서 우유를 많이 나오게 한다고 옛날 그 분들이 계속 먹어줘야 우유가 잘 나온다 이래서 먹다 보면은 나중에 6개월 이상 지나면은 뱃살이 막 10kg 정도, 20kg 정도 쉽게 늡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뇌출혈은 아까 예방법을 말씀드렸죠. 고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당뇨 관리는 필수다. 왜 당뇨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면 당뇨 있으신 분이 혈관 변성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말초 혈관부터 잘 막히고 어떨 때는 또 혈관이 약해서 혈압이 있는 분들이 병합되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시간 관계상 다음은 우리 흔한 척추 질환 특히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흔히 외래에서 오면은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지를 못하고 바로 일어서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데 허리 건강은 나이가 40세 이후가 되면은 허리 건강에 모두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크락 하는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분 함량이 20대에는 대개 한 80% 되다가 40세로 넘어가면서 수분 함량이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20-30%가 되면은 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펴고 할 때 그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후관절이라고 척추에도 뒤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이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 보면 후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요통이 한 반수가 되고 나머지는 디스크 문제로 한 반수가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는 건강하실 적에 그 허리 강화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과체중은 피하는 게 좋겠지요. 과체중은.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먹으면서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하는 운동이겠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걷기 운동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좌식 자전거 앉아서 자전거를 타는 운동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것도 권유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가급적이면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역기를 든다든지 벤치프레스를 무리하게 해서 허리에 하중을 가하면 허리에 관절이나 또는 퇴행성 변화가 온 디스크에 변화가 초래되어서 디스크도 생길 수도 있고 협착 증상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이 허리 디스크를 하는데 디스크는 뭐냐 하면 물렁뼈가 퇴화되어서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좌골 신경을 누르죠. 대개 4번, 5번이나 전추 1번과 요추 5번 사이에 가장 많은데 이 신경을 누르면 다리에 좌골 신경을 따라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우리 좌골 신경통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가 디스크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협착은 뭐냐? 협착은 신경관이 좁아져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경관이 좁아집니다. 이 좁아지면 한 부위 따라서 아플 수도 있지만 아주 특징적으로 걸음을 걸으면 5분 내지 10분만 걸으면 잠시 주저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이러면 협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병의 구별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디스크하고 또 협착이 같이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운동은 우리가 요즘 허리 강화 스트레칭 운동이라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나오곤 하는데 꼭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 허리 질환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허리 뒤털기라든지 앞구르기 뒷구르기 이런 운동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이 완전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걸 많이 하시면은 관절이 빨리 손상이 와서 요통의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이런 질환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가 약물 치료나 대정 치료를 해보고 그 이상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수술하는 수술로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대개 요즘 자기가 꼭 수술을 하고 싶다 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한 두세 군데의 척추 전문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셔서 자기 질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만성 요통, 즉 말하자면 6개월 이상 허리만 아픈 경우입니다. 만성 요통이 있는 경우 요즘에는 수술 없이 고주파로 뒤쪽 후관절 쪽에 있는 신경을 고주파로 처리해서 아픈 신경의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신경을 처리하는 고주파 열 치료술이 있습니다. 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니까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한 질환 중에서 머리가 자꾸 아파서 뭐 계속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도 안 된다.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에도 특별한 거 안 나오고 그렇지만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뭐 편두통이다 또는 군발성 두통이다 또는 긴장성 두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두통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뒷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든지 또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고개 숙여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컴퓨터를 오래 보다 보면 아무래도 목을 숙이는 경우가 많아서 목의 1번, 2번, 3번 신경은 일부가 귀 뒤쪽으로 해서 머리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극이 되면은 심하면 눈까지 아프게 돼요. 그래서 그걸 후두신경통 또는 우리가 편두통, 후두 편두통이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는 머리 아프다고 왔는데 질환은 목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두통은 어떤 두통이냐? 두통이 있으면서 토하고 올린다든지 또는 이 눈앞이 캄캄하다든지 이러면서 두통이 있다. 이러면은 또는 심하게 어지럼증이 있다. 이러면은 바로 사진을 촬영하셔서 뇌 안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편두통은 오랜 유병 기간을 갖습니다. 보통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편두통은 원인이 현재로서는 밝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음식에서는 초콜릿이라든지 또는 중국 음식 먹고 나서 두통이 유발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영화관 깜깜한 영화관에서 밝은데 갑자기 나올 때 또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편두통은 조절은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요즘 편두통 전문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두통약은 또 다릅니다. 이럴 때는 편두통으로 진단을 만약에 받으시면 항상 그 약을 잘 이렇게 주머니 안에 넣어놨다가 편두통 오기 전에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편두통은. 그래서 일반적인 두통은 오면은 우리가 타이레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두통약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장 드문 질환으로서 우리가 3차 신경통, 얼굴 안면통이 이제 꽤 어떤 분들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3차, 왜 3차를 하냐면은 눈 주위, 코 주위, 입 주위 이렇게 맡은 부위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뇌신경, 5번 뇌신경의 부위가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차 신경통은 원인은 대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밝혀진 것은 바이러스가 3차 신경통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가면 나중에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징적으로 안면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먹거나 또는 물을 마셔도 입속에서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을 씁니다만은 요즘에는 약을 써서 안 되는 경우는 또 감마 나이프로 또 그거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신 분들은 꼭 전문의를 찾으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노인성 질환 중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우리가 65세 전후로 해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골다공증 수치에 들어와서 골다공증 병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 또는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골절을 6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척추뼈가 안에 구멍이 생기면서 저절로 내려앉기 때문에 한번 골절이 시작되면 집에서 운신할 수 없고 대개 119에 실려온다든지 부축받으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성인 경우는 대개 2주간 안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MRI를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러진 부위에 척추 시멘트를 넣는 척추 성형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2주 지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상당히 도움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골다공증 치료를 등한시 하면은 나중에 골다공증이 다발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은 검사를 하시고 투약해서 예방을
반드시 하시도록. 왜냐하면 요즘 비타민 D 주사도 있고 칼슘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전문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시도록. 왜냐하면 골다공증은 골절이 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관가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특히 여성분들, 남자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여성 할머니들 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가 형성이 잘 안 되죠.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하셔라.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내 몸 체중을 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골다공증의 골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